김지혜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혜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어제 미국 대선 결과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는 것인지 잠시 후에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명태균 의혹, 영부인 리스크 등등 다양한 이슈들이 질문될 걸로 보이고요. 대통령도 답변할 걸로 보입니다. 어떤 답변 나올지 잠시 후에 예상해 보겠습니다.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혜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미 대선 결과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당선이 됐습니다. 경합주 모두 다 트럼프 대통령의 우세였습니다. 많은 언론 기관들의 여론조사 전망 예측을 비껴가면서 손쉽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그 원인 잠시 후에 분석해 보겠고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명태균 의혹과 기존에 제기됐던 영부인 리스크에 대해서 대통령 어떤 메시지 밝힐까요? 잠시 후에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뉴스가 많은 날이군요. 오늘 조가신문 함께 하시죠.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이겁니다. 폭풍. 동아일보가 오늘 일면에 썼습니다. 폭풍 함께 보시죠. 더 강해진 트럼프 폭풍이 몰려온다. 트럼프, 해리스의 예상 밖 압승을 거뒀고요.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강화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글로벌 안보 경제 경랑에 빠졌습니다. 자, 공화당이 상하원까지 장악하고 나선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걸 바꾸겠다라는 메시지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최초 서울신문 6면입니다. 한국계 첫 상원의원 앤디 김도 당선이 됐습니다. 재미교포 역사 120년 만에 기회다라는 얘기 나옵니다.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이 이민 2세 급기야 한국계로서 첫 상원 의원까지 당선이 됐습니다. 알고 보면 엘리트 코스를 밟은 외교 안보 전문가로 이미 미국 사회에 알려져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위기, 한국경제 8면입니다. 트럼프 관세 현실화된 한국 수출 최대 448억 불 감소할 수 있다. 통상당국이 정책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른바 트럼프 1기 때 했던 실패 반복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는 외교가의 자신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간첩. 지금 어느 시대인데 간첩이라고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간첩이 있습니다. 간첩 활동, 민노총 간부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민노총 간부로 활동하면서 북한에게 우리 측 기밀 자료를 수차례 건네줬던 것이 모두 다 국가정보원에 의해서 체증이 됐고요. 법원에서 이것이 공식적인 증거로서 효력을 발휘했습니다. 결국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기가 찰 노릇입니다. 민노총 간부가 북한의 간첩이었다니. 북한의 간첩이 민노총에 잠입해서 간부까지 했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하겠죠? 지금이 어느 시대냐고요? 이런 시대입니다.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 모든 것을 고칠 것이다. 더 강해진 미국 먼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당선이 되면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은 더 기조가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초박빙 승부를 펼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빠르게 대선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4년 만에 다시 백악관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돌아오게 된 겁니다. 해리스 민주당 후보는 조금 전에 패배를 인정하는 승복 연설까지 했습니다. 이 소식 뉴욕 트럼프 타워 앞에 나가 있는 특파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조아라 특파원, 해리스가 조금 전 연설에서 뭐라고 밝혔나요? 네,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는 3시간 전쯤 자신의 모교인 하워드 대학에서 승복 연설을 했습니다. 해리스는 이번 대선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리스는 대선 패배가 원했던 결과는 아니라면서도 이 미국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은 선거에서 졌을 때 결과를 수용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리스는 그러면서 선거 결과에는 승복하지만 모든 사람을 위한 자유와 기회, 공정, 존엄을 위한 싸움은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패배했지만 정계, 은퇴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앞서 해리스는 트럼프에게 축하 전화를 걸어 대선 패배를 인정하고 정권 이양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트럼프가 예상 밖에 압승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박빙의 결과일 것이라는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트럼프는 이 선벨트 지역인 노스캐롤라이나와 조지아에서 일찌감치 선점을 했습니다. 이 핵심 경합주 펜실베이니아에서는 승리한 뒤에는 45대에 이어 47대 대통령에 당선돼 영광이라며 미리 당선 연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조금 전 집계가 끝난 민주당 강세 지역 블루월 중 한 곳인 미시간에서도 승리를 거머쥐었는데요. 아직 개표가 진행 중인 경합주 애리조나와 네바다에서도 앞서고 있어 사실상 이번 대선의 핵심 승부처인 경합주 7곳을 싹쓸이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전체 개표가 끝나면 트럼프는 선거인단 312명을, 해리스는 선거인당 226명을 가져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트럼프 후보 당선 확정이 됐죠, 사실상. 45대에 이어 47대 미 대통령이 되는 진기록도 세우게 됐습니다. 부동산 재벌 가문에서 태어나서 TV 프로그램으로 인기를 얻은 뒤 정치적 경력이 전무한 채 대선에 나와 당선까지 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력을 문예빈 기자가 소개하겠습니다. 1946년 뉴욕 부동산 재벌 가문의 넷째로 태어난 트럼프는 뉴욕의 낡은 호텔을 사들여 지금의 그랜드 하얏트 호텔을 탄생시킵니다. In probably New York City's most important area, the Grand Central area, all of this is going to combine to make probably the most successful hotel, one of them in the country, we feel. 이후 트럼프 타워, 카지노, 항공 등 다른 사업도 연달아 성공하며 1989년 순자산이 15억 달러, 우리 돈 2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2004년에는 어프렌티스라는 오디션 TV 프로그램에서 넌 해고야라는 발언으로 대중적 인기를 얻었습니다. You're fired. 그런 트럼프의 인생의 변곡점이 된 것은 2015년입니다. I am officially running fo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we are going to make our country great again. 불법 이민자 추방 등의 파격적인 정책으로 저소득 백인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아 힐러리 클린턴을 누르고 제45대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Have a chance, but we knew we were going to win, and we won. 그러나 재임 중 러시아 대선 개입 의혹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특히 코로나19 사태 당시 방역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두 번째 대선 도전에서 조 바이든 당시 민주당 후보에게 백악관을 내줬습니다. 이에 불복한 트럼프는 투표용지 폐기, 선거인단 명부 조작 등 여러 가지 불법 행위로 4개의 형사소송에도 휘말렸습니다. 여론의 비난을 받으면서도 대권의 꿈을 접지 않은 트럼프는 올해 7월 유세 도중 총기 피격으로 귀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때 주먹을 들어 올리며 굴하지 않겠다는 모습을 보이며 본격적인 대세 여론을 형성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 리스크에 직면한 민주당은 후보까지 바꾸며 맞섰지만 결국 트럼프의 기세를 막지 못했습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네, 파란만장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일대기도 살펴보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당선인 승리 연설을 했는데요. 그 승리 연설의 한 대목도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해리스 후보의 패배 인정 연설도 잠시 후에 저희가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트럼프의 승리 연설 한 대목부터 들어보시죠. Well, thank you all very much. This is great. We're going to fix our borders. We're going to fix everything about our country. So I want to thank the American people for the extraordinary honor of being elected your 47th president and your 45th president.
This will truly be the golden age of America. That's what we have to have. This is a magnificent victory for the American people that will allow us to make America great again. Oh, have told me that God spared my life for a reason, and that reason was to save our country and to restore America to greatness. 네, 승리 연설 들으셨는데 봉영식 교수님, 그 사실은 선거 구호가 심플하고 하나밖에 없어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게 또 먹힌 건데 아까 승리 연설 중에 We're gonna fix our border, We're gonna fix everything, 국경 얘기도 꺼내면서 의아하고 미국의 황금 시대를 다시 열겠다라는 이 황금 시대라는 표현을 쓴 것도 이색적인데 이게 어떤 뜻일까요? 이제 트럼프 그 미국 우선주의 또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든다는 것은 이제 경제부터 시작합니다. 옛날엔 부흥했는데 이 불법 이민자들을 방치해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정직한 미국인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 아, 그래서 국경 얘기를 한 거군요. 이 엘리트들이 우리나라를 팔아먹고 있다. 그래서 내가 당신들을 보호하겠다. 이런 담론을 가지고 2016년에 네.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게 그 역전승을 거뒀죠. 그래서 나는 비록 부자지만 반 엘리트 정치인이다. 당신들을 보호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47대 대통령이 됐는데 그래서 제가 주목을 한 거는 이제 47대 대통령 선거였지 않습니까? 47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것은 트럼프가 2016년에 힐러리 클린턴 이길 때도 전국 득표율이 47%였고 2020년에 바이든한테 패배했을 때도 전국 득표율이 47%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7% 이상의 전국 득표율을 받으면은 무난히 승리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51%를 받았어요. 그리고 47%가 왜 중요하냐면 백인 여성 유권자층이 여성 후보를 찍지를 않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나왔을 때도 백인 여성 유권자층이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45% 지지하고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47% 지지를 했어요. 그렇군. 여성들이 오히려 여성 후보를 안 찍었군요. 그렇습니다. 2020년에는 바이든 후보한테도 46%, 그리고 트럼프 후보한테는 그보다 7% 더 많은 53% 지지를 해서 예. 이번에 카말라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 후보에 이기게 하려면은 백인 여성 유권자들이 민주당 지지로 돌아서야 됐거든요. 네. 그런데 오히려 지난번 바이든 후보가 나왔던 2020년 대선보다 3% 덜 받았습니다. 여성 유권자로부터. 그러니까 미국 여성 유권자들이 여성 후보를 찍지 않은 거예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손쉽게 더 이길 수 있었다. 국경이라는 언급했던 것도 결국은 어떤 미국 중심의 어떤 경제 정책을 강조하는 거다. 조금 전 카말라 해리스가 패배를 승복했습니다. 그 연설 한 대목도 저희가 발빠르게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Earlier today, I spoke with President-elect Trump and congratulated him on his victory. I also told him that we will help him and his team with their transition, and that we will engage in a peaceful transfer of power. I am here to say, while I concede this election, I do not concede the fight that fueled this campaign. The fight for freedom, for opportunity, for fairness, and the dignity of all people. A fight for the ideals at the heart of a nation, the ideals that reflect America at our best. I will never give up the fight for a future where Americans can pursue their dreams, ambitions, and aspirations. 자, 결국은 이 결과에 승복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워낙 이 결과 차이가 큽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선거인단 확보 수도 223명 대 291명. 자, 뉴스 속보입니다. 조금 전 윤석열 대통령도 트럼프 당선인과 통화를 했다라고 용산 대통령실에서 밝혔군요. 대승을 축하한다라고 윤 대통령이 인사말을 건넸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민 각별한 안부를 전한다라고 답변을 했다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었습니다. 뉴스 속보 전해드렸고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이번 선거 기간 내내 따라다녔던 리스크가 있습니다. 사법 리스크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됨에 따라 이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지난해 4건 형사기소, 국가기밀 유출 의혹, 의회 난입 선동, 조지아주 선거 외합,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이 중에서 가장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큰 리스크 중에 하나가 이 성추문을 입막음하려고 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회계 비리를 저질렀다라는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건데, 자, 재판 진행 자체가 사실상 불가하죠. 현직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형사 소추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셔서 사법 리스크로부터는 뭐 전성 비서관님, 네. 상당히 좀 트럼프 대통령은 자유로워졌군요. 네, 그 트럼프 대통령 뭐 저런 사법 리스크뿐만 아니고 뭐 두 번의 그 탄핵 시도도 있었지 않습니까? 재임 시절에 여러 가지 그 법적인 규제와 고난의 시절을 겪었죠. 그런 모든 것을 알고서 미국 국민들이 트럼프를 선택했기 때문에 사실 법적 문제를 떠나서 정치적 차원에서는 이미 국민들로부터 그 사면을 받았다, 네. 이렇게 보고 그렇군요. 법적 정치도 그렇게 움직여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봉 교수님. 셀프 사면이 가능한 카드입니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절대적인 권한이니까요. 하지만 거기까지 가지 않을 확률이 더 높다고 봐야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70년대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기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때 미국 법무부가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과연 대통령이 감옥에 가서 대통령을 할 수 있는가. 결론이 뭐냐면 미국 대통령은 감옥에 가서는 미국 대통령직을 제대로 수행 못한다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유죄 판결이 나더라도 국가이익 차원에서는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집무하는 게 더 국가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결론이 나올 것이 유력시 되고, 또 판사 재량으로 유죄 판결이 나더라도 이미 형이 집행된 것으로 판결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유죄지만 그렇군요. 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내거나 뭐 아무것도 다 이미 끝난 케이스로 처벌을 받지 판사가 않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완벽히 사법 리스크로부터 탈출에 성공한 그래서 모든 트럼프 걸 대통령. 걸고 이번에 꼭 승리를 해야 했죠, 트럼프는. 그렇군요. 절박한 사람에게 기회가 온다니까요. 어쨌든 사법 리스크로부터도 트럼프 대통령은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러면 자, 정다은 기자, 이 선거 결과가 좀 궁금한데, 그래서 지금 아직 개표 중인 곳이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까지 확보된 선거 인단은 몇 명이고 전체적인 어떤 판세는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나요? 네, 먼저 그 지금까지 확보된 선거인단부터 말씀드리면 트럼프가 291명, 그리고 해리스가 223명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매직 넘버 270명을 트럼프가 거뜬히 넘어선 상황이고, 훌쩍 넘겼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된 상황입니다. 제가 이 전국 판세를 한번 봤더니 정말 미국 전체가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부분 이걸 가져갔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저희가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미국 현지 매체 보도나 여론조사 결과를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초박빙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개표 상황을 제가 계속해서 지켜보니까 개표 내내 트럼프가 계속 우위를 지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현 바이든 민주당 정권에 대한 정권 심판이 아니겠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과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더니요. 지난번에는 트럼프가 그 4년 전이죠. 트럼프가 앞선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바이든에 역전을 했다, 이렇게 나왔던 보도가 개표 시작한 지 한 11시간 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개표 후 한 7시간 반 만에 트럼프가 승리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해리스와 트럼프의 격차가 많이 벌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이 유세 과정에서 이른바 정당 기자가 언급했듯 바이든 정부의 어떤 경제 실정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해왔는데요. 결국은 앞서 미국 지도가 다 빨갛게 물들인 걸 봤듯이 대다수의 어떤 미국 국민들과 또 이민자 출신의 미국 국민들에게 그런 트럼프의 유세 전략이 통했다. It works. 외신 표현을 빌리자면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4 years of Kamala have delivered nothing but economic hell for American workers. I will stop the massive invasion of criminals into our country, and I will bring back the American dream. 자, 그러면은 정다은 기자, 선거 전에 뭐 경합주가 관건이다 했는데 경합주 거의 모든 곳에서 트럼프 후보가 이겼거나 지금도 이기고 있지 않습니까? 경합주 결과는 어때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경합주 7곳을 꼽았잖아요. 근데 그 7곳 모두 지금 현재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승리를 했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승기를 잡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네. 하나씩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노스캐롤라이나가 어제 가장 처음
이제 트럼프의 승리 소식을 전해왔는데 이곳이 최근 대선에서 계속해서 트럼프가 이긴 곳입니다. 근데 특히 이번엔 대선을 앞두고 초대형 허리케인 헐린이 강타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 인명 피해와 그 재산 피해가 생기면서 이게 그 바이든 현 정권에 대한 불만이 이제 고조된 그런 계기가 됐을 수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다음으로 이제 전해진 곳이 조지아인데 이 조지아라는 곳이 흑인 표심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번 출구 조사를 봤더니 트럼프가 특히 흑인 남성으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았다, 이런 조사 결과가 있는데 이 흑인 남성들이 트럼프를 지지하면서 트럼프가 승기를 잡을 수 있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네.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던 그 펜실베이니아, 선거인단이 가장 많이 걸렸던 곳입니다. 이곳에서 바이든이 지난번에는 승리를 했지만 이번에는 해리스 대신 트럼프가 승기를 잡았습니다. 선거 전에 이 선거 전에는 여론조사상 러스트벨트, 해리스가 러스트벨트 이 위에 있는 북부 위스콘신, 미시간 그리고 펜실베니아를 가져오고, 그리고 썬벨트, 네바다 그리고 애리조나 이쪽을 그 트럼프가 가져올 것이라는 그런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지만 개표 결과를 봤더니 대부분 경합주에서 트럼프가 오히려 더 득표율이 높았던 셈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봉영식 교수님, 경합주 모두가 트럼프 후보가 이겼고 지금도 이기고 있는데 사실 경합주 중에 한두 곳은 민주당의 해리스가 가져올 것으로 많이들 예측했었는데 미국 외신 보도를 제가 보니까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민주당 내부 세력들이 단결을 하거나 더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 좀 미력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급기야는 뭐 농담 반 진담 반인지 이런 사진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투표할 때 트럼프의 상징인 빨간색 상하이 정장을 입고서 투표를 했다. 뭐 질 바이든 여사 마저 무언가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를 낸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있던데 왜 질 바이든 여사는 이렇게 빨간색을 입고 투표하셨을까요? 뭐 직접 물어봐야겠지만 패배하고 나면은 다 그럴 줄 알았다, 내 말을 안 들어서 그랬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네. 6월 27일이었죠. 그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단어도 잘 기억 못하고 횡설수설했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후보 교체가 됐으니, 근데 그 당시에 질 바이든 여사는 토론회 끝나고 남편을 붙잡고 당신 정말 잘했어, 당신은 모든 질문에 대답을 정말 정확히 잘했어, 이렇게 격려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카말라 해리스 후보로 대치된 것이 그렇게 반갑지는 않았겠지만 질 바이든 여사 입장에선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정 기자가 이야기했듯이 이번 2024년 대선은 정권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에 도널드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한 것도 코로나 사태 때문에 미국 경제가 엉망이 되면서 트럼프 정부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책임을 물었거든요. 그리고 근데 이제는 테이블이 돌아가지고 2024년에 트럼프가 바이든 4년 동안은 정말 경제 지옥이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유권자들의 이제 표심을 잡은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카말라 해리스는 부통령이지만 지난 4년 동안에 우리가 잘못했다, 하지만 고쳐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과의 말이 하나도 없었어요. 바이든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더 나은 미래로 나가자, 나는 기회 경제를 만들겠다 했는데 처음에는 유권자들이 바이든한테도 식상하고 트럼프한테 식상하니까 새로운 정치 지도자 카말라 해리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졌어요. 그게 8월, 9월까지는 유지가 됐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새로운 미래를 만들겠다는 구체적인 이야기가 잡히지 않는 거예요. 청사진이 없었다. 근데 트럼프 공격만 계속하는 거죠. 비근한 예가 뭐냐면은 지난번 우리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민생 얘기는 안 하고 새로운 정치 얘기는 안 하고 자꾸 2조 심판이 민생개혁이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유권자들은 이쪽이 완벽하지 않은 건 알겠는데 당신들 그러면 그동안 잘했다는 거냐, 새로운 계획이 있냐 하는데, 미국 유권자들은 카말라 해리스를 보면은 그 뒤에 조 바이든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안이한 선거 전략을 한 것이 이번에 민주당이 대패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트럼프의 당선으로 힘을 받게 된 사람 한 명을 전 세계에서 꼽자면 누구를 꼽겠습니까? 만나보시죠. We had one president who couldn't climb a flight of stairs, and another who was fist pumping after getting shot. Fight, fight, fight! We have a new star. A star is born, Elon.
Now he is. Now he's an amazing guy. You know, he spent 2 weeks in Philadelphia and different parts of Pennsylvania campaigning. And I'm saying only Elon can do this. It must be an Elon. And that very important guy, one of the most important people in, I would say, the country, actually. 안용환 의원님, 이제 머스크는 트럼프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됐는데 이번 대선에서 적극적으로 트럼프를 뽑지 않았습니까? 언론 머스크는 어찌됐든 전 세계인 스타입니다. 예. 전 세계 기업인들 가운데선 가장 혁신적이고 가장 성공적인 기업인, 그다음에 이제 미국적인 문화, 무에서 유를 창출한 문화의 상징이죠. 그런데 언론 머스크가 일체감치 트럼프 지지를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식으로는 이해도 안 되겠지만 이제 나옵니다. 100만 달러짜리 트럼프 복권을 만들어서 그리고 뿌렸어요. 우리 같으면 선거법 위반입니다. 기부행위로서. 미국은 이제 허용이 됩니다. 야, 미국 선거법이 조금 더 느슨하군요. 우리보다 훨씬 느슨합니다. 우리 기준으로 된다면 미국 대통령 후보들은 다 명예훼손이나 상대방 비방으로 지금 전부 다 들어갔습니다. 우리 선관위도 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보다는 느슨하죠. 네. 뭐 미국 선거는 제가 가서 보면은 TV 광고인데 TV 광고 보면은 저런 말 할 수가 있나? 상대 후보에 대해서 바보, 멍청이, 사기꾼을 그냥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도 허용이 됩니다. 그게 이제 미국 선거인데 어찌됐든 언론 머스크는 노골적으로 지원을 했고 노골적으로 돈 지원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선이 됐고 지금 저기 싱크대회 같은 걸 들고 들어온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언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다음에 그것도 인수한 다음에 처음 올린 사진이 저 사진이었어요. 예. 내가 인수하러 들어간다. 이걸 들고 들어간다. 그런데 그 사진을 백악관 대통령 직무실에 옮기면서 트럼프가 인수하러 들어갈 거야. 나도 같이 들어갈 거야. 이걸 상징하는 이제 그림입니다. 지금. 저걸 이제 저렇게 합성했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언론 머스크는 아마 이번 트럼프 행정부에서 뭐 정부 혁신과 관련된 기구의 위원장을 맡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직까지요? 이제 혁신의 상징이죠. 네. 그런데 저게 이제 문제가 트럼프 같은 경우가 공직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이른바 부동산 업자에서 TV 스타로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게 트럼프의 가장 단점인데 저도 지금 머스크를 보면서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번 선거가 민주당, 저는 뭐 선거 전문가로서 말하면 민주당이 처음부터 마이너스의 선거를 치렀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민주당의 고정적인 지지자들인 이른바 소수 인종들, 그다음에 이른바 노동자 계층들, 노조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빠져나가는 것을 막느냐의 게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소수 인종들이 국경을 막자 하니까는 나한테 들어올 내 일자를 뺏길 것이라는 위기감을 가지고 있던 흑인 히스패닉들이 그래 국경 막아야지 내 일자를 뺏기지 않지. 그러면서 트럼프를 찍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젊은 층들이 지난 4년 동안의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감, 경제 위기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많이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처음부터 마이너스의 경쟁을 시작했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해리스가 차별화에 실패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의 경제 실정에 대한 모든 부담을 안고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스타트 라인에서 이미 불리했던 게임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1,800억 이상을 이번 선거를 지원하는 데 썼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2,500억 우리나라 돈으로 2,500원을 트럼프에 썼는데 어마어마한 액수로 생각하시겠습니다만 앨런 머스크가 워낙 부자이기 때문에 재산이 322조 원입니다. 그래서 트럼프한테 쓴 돈이 2,500억 원인데 자기 재산의 0.3%입니다. 0.3%가 근데 트럼프 당선 후에 테슬라 주가 오른 거라든지 그 X 주가 오른 거를 생각하면은 아주 남는 장사죠. 아주 남는 장사를 했다. 역시 사업가는 다 머릿속에 계산기가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북한 문제에도 다른 접근을 미국이 또 하려는 건 아니냐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북한 김정은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Kim Jong-un, very smart, very tough, but he liked me and I got along really well with him and we were safe. When we get back, I get along with him. He'd like to see me back too. I think he misses me if you want to know the truth. 김정은이 날 그리워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맞는 말입니다. 북한 김정은으로서도 트럼프의 당선을 바라고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북핵 문제를 두고 북한에 대한 이 대북 제재를 완화하느냐
여부에서 못다한 숙제가 남아 있었기 때문이죠. 그때 그 이야기 들어보시죠. No rush. There's no rush. We just want to do the right deal. Chairman Kim and myself, we want to do the right deal. 옳은 그 Speed is not 합의를 이루어야 important. 된다. What's important is that we do the 가장 right deal. 중요한 것은 우리가 충분한 이야기를 좀 더 할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1분이라도 귀중하니까. 전성훈 비서관님. 네. 아무래도 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가 지난번과 같은 접근을 할 것 아니냐. 그런데 그 사이에 사실 북한은 핵을 또 고도화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사실 미국 사회에서는 거의 상식이 되다시피 했는데 트럼프가 되면은 북한과 미국이 다시 만나서 그 핵군축 협상을 할 거라는 얘기는 이미 다 많이 퍼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 언론에서는 이제 오늘 아침에 동아일보에서 제일 먼저 그거를 다룬 것 같은데 핵군축 협상, 다시 말해서 북한의 핵의 일정 부분은 허용을 하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많은 국민들이 현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그러한 상황이 지금 재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되게 되면 가장 시급한 문제는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중동 전쟁을 끝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두 전쟁을 가급적 신속하게 끝내고 바로 이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팔을 벗고 나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대비를 해야 되고, 김정은이 최근에 뭐 미사일 발사하고 이렇게 뭐 핵실험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핵무력을 이제 강화시키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 예견되는 미국과의 그 핵군축 협상에 대비한 협상력을 키우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지금 병행되고 있다, 북한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전문가들 모시고 미국 대선 결과 분석해 드렸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인공은 누굴까요? 바로 이재명 대표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제 미국 대선도 끝났겠다. 이 대표의 1심 선고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후 진술까지 맞춰놓은 이재명 대표가 이례적으로 무언가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그게 뭘까요? 함께 보시죠. 최후 진술까지 끝났는데 피고인 진술서를 이재명 대표가 제출을 했다라는 보도입니다. 검찰을 비판하고 무죄를 주장한 겁니다. 그러면서 최후 진술을 끝낸 피고인이 진술서를 내는 건 이례적이다라는 법조계의 이례적이란 반응도 나오고 있는데요. A4 용지 16페이지 분량의 피고인 진술서를 이재명 대표가 재판부에 제출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최후 진술이 끝난 상황에서 제출된 진술서라 이례적이란 얘기가 나옵니다. 별다른 새로운 주장이 담겨 있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가 줄곧 해왔던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다. 그리고 검찰을 비판하는 내용들이 줄을 이뤘다고 하는데 이 대표가 SNS에 이런 글도 올렸습니다. 결정적 증거 통합 파일까지 숨기는 황당 검찰이라는 주제의 글이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무죄다라는 취지의 글을 SNS에 올렸는데요. 진술서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부탁했다 쳐도 들어주지 않아 실패한 교사다라는 주장입니다. 자, 새로운 전문가 두 분도 모셨습니다. 민주당의 김유정 의원님 그리고 성치훈 정치부의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안용환 의원님, 네. 최후 진술 때도 사실은 이 대표가 비슷한 주장을 했거든요. 네. 나는 뭐 위증을 부탁한 적이 없다. 검찰이 증거로 조작했다. 사실은 똑같은 말을 16페이지 또 비슷하게 써서 낸 건데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새로운 뭐 증거나 주장이 담겨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진술을 또 냈다. 뭐 절박하다 뭐 이런 의미일까요? 그렇죠. 일단 다급하다. 다급하다. 마음이 급하다. 뭐 이런 이야기겠죠. 이제 보통 뭐 재판 과정이 이렇습니다. 피고가 마지막 재판에서 최후 진술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은 그걸 바탕으로 전체적으로 검찰이 구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판사가 다 듣고 구형을 듣고 난 다음에 다음 선고일을 지정을 합니다. 언제 선고를 하겠습니다. 그럼 재판이 이제 그래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후 진술을 하고 나서 25일이죠. 25일에 위증 교사에 관련한 재판 선고 날짜가 잡혔는데 뒤늦게 냈다는 것은 본인이 그때 최후 진술 때 뭔가 미흡했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판사에게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억울한다는 걸 보여준 제스처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억울하면은 이것까지 내가 냈겠느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아마도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본인이 기존에 자기를 변호했던 변호인들에 대해서 약간의 불만, 다 제대로 정리를 못했다. 총 정리를 해서 한번 내겠다라는 취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본인은 굉장히 절박한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민주당 주장대로 또 이재명 본인 주장대로 무죄를 확신한다면 저렇게 할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민주당 내에 무슨 대책위원회 만들고 서명도 하는 것은 절박하다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사실 사법부를 존중한다면 재판이 끝났기 때문에 조용히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하리라고 기대합니다. 이 정도가 일반적인 멘트인데 저기 적극적으로 나선 것 보면 뭔가 급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김주영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제 최후 진술 끝나고 나서 재판부에 16페이지에 또 다른 진술서를 내는 게 이례적이라고 표현은 했던데 또 이게 못할 일도 아닌 것이죠. 못할 일은 아니에요. 예, 전례 없는 일도 아닌 것 같아요. 이례적이라고만 표현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저는 마지막 이제 1심 그 선고를 앞두고 이재명 대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기로 마음 먹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본인으로서도 이제 이를테면 그 신모 변호사하고 그 김진성 씨와의 어떤 대화 녹취록, 그 거의 막바지에 밝혀졌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그 내용을 최후 진술에 담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변호사가 김진성 씨에게 팩트 파인딩 해가면서 이거 팩트가 무엇인지 서로 대화 안에 그런 것들이 녹여져 있지 않느냐. 근데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인데 이게 무슨 위증교사냐라는 본인의 주장을 조금 더 담기 위해서 진술서에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담았던 것 같고요. 여전히 그 이재명 대표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 문제 가지고는 22년 전에 이제 있었던 그 사건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온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미 벌금형도 150만 원 받았던 사건이고 그런데 이거를 이제 위증교사로 또 한 번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한 대표로서는 억울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심 앞두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저는 하는 것은 뭐 어찌 보면 인지상정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자 이걸 이제 재판부가 얼마나 이 대표의 주장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성춘 부의장님 이제 곧 1월 15일, 11월 15일 날짜까지 외웠어요. 11월 15일 위증교사 위증교사는 25일. 네. 15일은 공직선거법. 네. 25일에 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결과가 나올 건데 사실 국회에서 한번 그 위증교사 의혹 녹취가 공개됐었어요. 그래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증인에게 당시 경기도지사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죠. 신분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기억을 환기해달라. 말은 기억나는 대로 해달라라는 말이었지만 가서 할 말은 이 대표의 어떤 변론 요지서까지 보내주면서 재차 강조하는 대목. 법조계에서는 이것이 위증교사다라는 지적도 있고 이 대표 측은 아니 기억나는 대로 해달라고 했지 언제 위증을 해달라라고 언급하진 않았냐라는 반박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30분짜리 풀 녹취록에는 제가 봐도 이재명 대표한테 불리한 부분도 있고 하지만 유리한 부분도 다 섞여 있는 전 녹취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뭐 다른 부탁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얘기해달라는 얘기를 거의 12번에 가깝게 계속 반복을 했기 때문에 본인도 법조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 통화를 통해서 뭔가 증인과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가 혹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반복해서 그 문제가 될 수 없도록 문제가 되지 않도록 12번이나 그걸 반복을 한 거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은 그럼 그냥 그 기억난다고 하면 되지라든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본인의 변론 요지서 그걸 보내준 것 이런 것들이 아마 반대 측에서는 저것 봐라 저거는 위증교사를 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재판부의 판단은 전 두 가지 유불리가 있는 그 증거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어떻게 판결할지는 전 모르는 일이다. 재판부가 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뭐 이재명 대표가 뭐 최후 진술서를 또 보내고 하는 것이 지금 불안하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반대로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는 사실 뭐 이재명 대표를 마치 이미 유죄 판결이 난 것처럼 현수막을 거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응하는 차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그런 현수막도 벌써부터요? 이미 이미 범죄자 이재명은 감옥으로 가라는 현수막을 국민의힘 일부 지역에서는 지금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 지금 여야가 이 재판을 두고
지금 여당도 재판에 같이 압력을 가하기 위한 그런 현수막을 걸고 있는데 야당 대표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걸 다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불안해서 그렇다기보다는 끝까지 뭐 방심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걸 다 한다고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 공개했던 그 위증교사 의혹 녹취의 한 대목 들어보시죠. 그런 취지에서 오늘 녹취를 주로 내가 타깃이었던 거. 있는 대로 뭐 어차피 세월은 다 지났잖아요. 이 사건이 매우 정치적인 거래가 있는, 그러니까 뭐 그런 사건이었던 걸로 기억이 된다. 경찰도 나를 좀 봐야 되고, 또 시도 그렇고, KBS도 그렇고, 전부 다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나한테도 보시면 도움이 되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좀 기억을 좀 되살려서 혹시 기회 되면 내가 변론 요지서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우리 주장이었으니까 기억도 되살려보시고 자료는 안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판결의 어떤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안영환 의원님. 네. 기자하셔서 뭐 법조 기자도 오래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법조 출입하는 기자들은 법조 출입 경력이 오래되면 뭐 거의 뭐 검사다 뭐 이런 농담도 있었는데 네. 만약에 이게 무죄가 나면 일종의 어떤 선례가 될 것 아니냐라는 질문인데 무언가 기억이 안 난다는 증인에게 나에게 유리한 내용을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말 몇 마디를 걸쳐놓는 거죠. 뭐 저 위증하지 말고 그냥 기억나는 대로 해줘. 그런데 이런 상황이었잖아. 기억 한번 되살려봐봐. 기억이 안 나면 기억난다고 하면 되지. 근데 절대 위증하면 안 돼. 기억나는 대로 해줘. 그런데 변론 요지서는 보내줄게. 그러니까 추후에 만약에 이게 무죄라면 누군가가 혹시 위증을 교사할 때 위증하지 마라. 기억나는 대로 해달라라는 말만 12차례 했으니까 한 100차례 하면 위증 교사로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선례가 되는 것 아니냐라는 법조계의 지적에 대해서 법조 올해 출입 기자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애매한 부분이고요. 어려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재판부가 고민할 것 같습니다. 바로 저 점이죠. 지금 질문하신 그게 재판부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렇습니다. 자, 기억 잘 안 나지? 그 기억 잘 생각해봐. 기억 안 나는 거 내 변론 요지서 보내줄 테니까 이거 한번 읽어봐. 그럼 기억이 잘 날 거야. 자,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건가입니다. 난 그래서 변론 요지서대로 한번 해봐. 이야기랑 마찬가지 이야기인 거예요. 사실 어떤 이거 참고해. 그래서 지금 저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물론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무슨 이중 교사냐. 나는 있는 그대로 해달라고 했는데라고 하는데 또 이제 현재 그 김진성 씨가 난 이중 교사를 받았다라고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나하고 내 생각과 다른 이야기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 이제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그게 무슨 이중 교사냐. 난 단지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고 내가 보낸 변론문을 좀 참고해서 이야기해라. 그런데 이제 참고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중 교사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진실은 이재명 지사가 알고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진실 여부에 대한 판단은 판사가 하겠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많은 법조인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여러 지금 7개 혐의로 4개 재판부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혐의 가운데서도 딱 하나 유죄를 꼽겠다고 한다면은 아마 이준 교사가 가장 유력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물론 이제 최종 결과가 나와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참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북한군에 추정되는 영상이 추가적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일단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야기부터 듣겠습니다. 북한군과 교전을 했다라는 겁니다. Першими боями з північно-корейськими солдатами відкривається нова сторінка нестабільності. І ми маємо разом зі світом зробити все, щоб цей російський крок на розширення війни, на справжню ескалацію, щоб цей його крок став програшним. І для нього, і для Північної Кореї.
그 가운데 뉴욕타임스가 북한군 상당수의 북한군이 사망했다라는 거 보도했습니다. 우려했던 지점이었고 사실 걱정했던 지점이었고 이 지점인데 뉴욕타임스 북한군 우크라이나의 교전이 언제 일어났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상당수의 북한군이 사망했다. 이번에 교전한 북한군 외 나머지 병력도 조만간 전투에 돌입한다. 총알바지, 시체 가방, 유엔 대표부 회의에서 나왔던 그 발언들이 현실이 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이고요. 상당한 수의 북한군이 사망했다라는 보도 가운데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영상이 추가 공개됐습니다. 그 영상도 저희들이 준비했는데 함께 보시죠. 자, 텔레그램에서 공개된 이 영상인데 이 러시아 격전지 전선으로 보이는 곳에서 자 이렇게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군인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자, 물론 이제 러시아 군복을 입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자, 지뢰 훈련 같은 것을 받고 있는 북한군 추정 영상도 공개가 됐습니다. 전성훈 비서관님. 네. 신장이 굉장히 작아요. 신장이 예. 굉장히 작고 특수부대 출신이라고 하지만 앳된 모습도 보이고요. 네. 그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상당수의 북한군이 사망했다라고 보도하고 있는데 사실 그 이전부터 여러 북한군 사망 첩보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사망이 아니라 상당수 사망이에요. 지금 북한군이 물설고 나서는데 갑자기 파병이 돼가지고 전혀 언어도 잘 통하지 않고 또 이렇게 평지에서 모든 곳에 노출된 상태에서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전쟁 상태에서 지금 전쟁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피해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은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바로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희생자가 발생했고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더 많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죠. 근데 이제 우리에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저 북한 병사들의 희생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북한군은 우리 현재로서는 분명히 주적이 맞습니다. 다만 북한군이 귀순해 오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들이죠. 예. 그러면 북한군이 우리에게 총구를 겨누지 않고 제3지역에서 우크라이나와 싸우고 있는데 저 북한군은 주적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정리가 필요하죠. 그러네요.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국민 전체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 정리된 입장을 가지고 사실 저 젤렌스키 대통령이나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자꾸만 우리의 지금 관여를 바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여러 가지 형태의 무기도 지원도 바라고 있는데 그러한 그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지금 저렇게 제3의 지역에 파견돼서 사실 좀 총알바지가 되고 있는 거고 김정은 정권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지금 돈벌이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젊은이들이 가여운 일이죠. 예, 저런 북한 군인들을 우리 정부는 어떻게 보고 있다라는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우리는 우크라이나도 만나야 되고 국제사회에도 설명을 해야 돼요. 어떻게 봐야 합니까? 정답을 알려주시죠. 우리 동포죠. 네. 그리고 만약에 병사들이 귀순을 하면은 당연히 우리는 우리 국민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또 우크라이나 당국에도 과도하게 불가피한 희생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 그리고 우리는 북한 병사가 희생될 수 있는 살상 무기는 지원할 수 없다. 하지만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가 필요한 모든 기타 지원은 최대한 하겠다. 이런 식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그 가운데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 모니터링 팀을 파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북러가 어떤 전술 무기 체계를 활용하는지 우크라이나와 함께 대응할 필요성, 우리가 참고해야 할 안보 정보다 국회 동의 불필요한 사안이다. 사실 모니터링 팀 파견은 역대 정부에서도 국회 동의 없이 파견이 되어 왔습니다. 이건 민주당 정부에서도 파견이 되어 왔던 일입니다. 그런데 군 출신의 김병주 의원은 이게 파병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논란입니다. 들어보시죠. 모니터링단, 즉 참관단이란 이름으로 국회 동의를 피해 파병하는 꼼수입니다. 해외 한 명이라도 보내는 것은 파병입니다. 우리 당은 만약 윤석열 정권에서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국회 동의 없이 참관단을 파견을 보낸다면은 국방부 장관 탄핵 등 다양한 법적 강구를 하겠습니다. 사실 김종현님, 네. 노무현 정부 때 이라크 전쟁이 발발했을 때도
국회 동의 없이 모니터링 팀이 파견됐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군 출신이라 잘 알고 계실 텐데 김병주 의원은 왜 모니터링 팀 한 명이라도 가면 이건 불법 파병이다, 국방부 장관 탄핵하겠다라는 왜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너무 무서운데요? 한교 의원이 뭐 이라크나 이쪽에 파병됐었다라고 얘기해서 이제 그 지역이 틀린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긴 했죠. 그런데 이제 김병주 의원이 아마 본인도 인도, 파키스탄 이쪽 지역에 다녀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아마 이런 그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우려하는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이 참관단, 모니터링단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가고 대통령이 하신 말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여차하면 살상 무기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 때문에 이후 벌어질 상황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제 저에게는 뭐 미 대선 결과 있기 전에 이제 나온 얘기인 것 같은데 김병주 의원의 이야기는 지금 이제 대선 결과를 놓고 봤을 때 트럼프가 다시 내년 1월 20일 날 취임하기 전까지 권력의 추는 이미 기울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후보 때 나는 24시간 이내에 이제 이 전쟁을 종식시키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던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앞서 나가지 말고 이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염려 그리고 너무 많이 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염려까지를 포함한 그런 발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니 그러면 전성훈 비서관님 염려면 염려대로만 하셔야죠. 팩트만 놓고 보면 이 사실을 잘 모르는 일부 민주당 지지자나 우리 국민들께서는 김병주 의원이 하시는 말씀이 팩트인 줄 착각하실 수 있잖아요. 모니터링 팀 파견은 곧 파병이다, 불법이다, 장관의 탄핵 사유다. 이건 팩트에 안 맞잖아요. 예, 그 김병주 의원님 말씀에는 좀 과도하고 무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국민들 불안하게 만들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개인적으로는 자제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아까 이제 대통령실의 입장에 하나의 그 잘못된 게 없습니다. 다 맞는 얘기들이 나온 거고 다만 이제 이런 그 모니터링하고 이게 관측단 보내고 하는 거는 사실 비공개로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 생각에는 이미 우리 정부의 요원들은 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가서 참관하고 정보를 수집해서 우리 군사 교리에 다 반영하고 특히 북한이 오니까 북한 동향도 봐야 되고 정보 차원에서 당연히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공식적으로 들어가 있지도 않은데 이게 공론화가 돼가지고 사실 마치 그 정쟁으로 비춰지는 것 자체가 좀 안타까운 일이고요. 이거는 국제사회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은 저는 다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그 나라 국기 안 달고 군복 안 입었을 뿐이지 다 들어가서 필요한 정보 수집 활동을 다 하고 있을 텐데 대한민국은 왜 이렇게 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벌써 국내적으로 문제가 되고 정치화되고 있는가라고 이제 참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돼서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는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이제 수면 하에서 정부는 필요한 자원들을 보내서 수집을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개하지 말고 다만 이제 국회에서 국회의원들한테 필요한 부분을 설명하고 이렇게 협조를 구하고 이런 식으로 좀 더 지금보다는 좀 성숙한 이런 의정 활동 또 정보를 필요한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여야 떠나서 지원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모니터링단 파견은 국회 동의 없이 하는 불법 파병, 장관 탄핵감 이거는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이죠. 틀린 말이다. 알겠습니다. 팩트 체크 차원에서 한 번 더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지난 정부 때도 역대 정부에서는 모니터링 팀을 파견했었다. 전력도 있는 겁니까? 당연히 가는 거고요. 뭐 이라크 같은 경우는 우리 병력이 가 있으니까 당연히 모니터링이 들어가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21세기 가장 최신 새로운 형태의 전쟁입니다. 너무나 많은 새로운 장비들, 드론을 포함해서 새로운 장비들이 동원돼서 지금까지의 재래식 군대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은 당연히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가서 봐야 되고 우리가 지금 미비한 부분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을 삼아가지고 그 자원을 확보해가지고 군사력을 확충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못하고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그냥 강 건너 불 보듯이 한다는 것은 전혀 국익에 맞지 않는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성훈 전 비서관 의견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 예정돼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기자회견
저희가 전해드리기 위해서 김준의 돌직구쇼는 오늘은 여기서 일찍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곧바로 제가 뉴스 특보로 문을 열어서 윤 대통령 기자회견 소식 생중계로 전해드리겠습니다.